오늘도 새로운 사람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과 야권 통합 논의로 분주한 상황인데요. 최근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초선의 역할론이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권 경쟁과 야권 재편 방향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민의힘 초선이자 원내 대변인이신 최영두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전체 의원의 이제 과반을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또 이제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로 의원님께서는 어떤 리더십을 가진 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참 원내대표 제가 1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굉장히 힘든 자리더라고요. 특히나 이게 무슨 여야가 동등한 대화가 되고 파트너십 같은 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네. 이렇게 뭐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서 이 절대 반지를 낀 것처럼 무소불위로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4.7 재보궐선거로 상당히 민심이 뚜렷한 어떤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같은데 최근에 여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심상치 않아요. 그냥 오만과 독선으로 그대로 가겠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신호들이 많은데 근데 이걸 이제 맞서야 되는 야당 원내대표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자 이번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오만,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잘해야 될 차례다. 이제는 좀 야당이 뭔가 대안을 내놓고 보여줘야 할 차례다 그러는데 여당이 여전히 180석이거든요. 지금 네.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됐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에 109석 중에 101석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하고 시의장 만날 때 시의장이 그냥 아주 대단한 위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쉽지 않은데 새로운 우리 원내대표 역시 여당의 원내대표, 여전히 180석 절대반지를 과신하고 있는 여당 원내대표와 상대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기대는 높고 또 이제 의원들도 이제 우리가 좀 잘해야 된다, 원내대표가 더 잘해야 된다 이런 기대가 클 텐데 상당히 어려운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자리인데. 어떻게 보자면은 원내대표가 옛날에 이제 원내총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휩이라 그래요. WHIP 써가지고 이게 이제 전체 의원들을 막 이끌고 나가면서 어떤 의원들한테 독려하고 네. 또 어떤 의원들한테는 좀 매운 채찍질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건데 이게 대담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섬세해야 되고 또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유권자가 국회의원 아닙니까? 아마 유권 세상에 가장 힘들고 마음을 예측하기 힘든 사람들이 의원들이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야 돼요. 그러나 또 어떤 때는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고 그런 힘든 자리인데 네 분이 모두 다 특징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고 장점이 많으신 분입니다. 단점이다보다는 장점이 많으신 분들인데 누가 되더라도 참 이끌어 나가기 쉽지 않겠지만 누가 되더라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뒤에는 또 전당대회와 야권 통합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세대교체론도 나오고 있고 네. 초선 역할론도 예. 지금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당내 초선들의 생각과 또 분위기 또 세대교체가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초선들을 지금 사실 우리뿐 아니라 여당에도 초선이 많습니다. 여당 초선들은 한 말씀 하셨다가 이제 친문 핵심 당원들이죠. 이분들의 네. 극렬한 반발 때문에 지금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국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제 초선들이 좀 나서서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험도 있고 하지만 초선들은 지난 1년은 이제 배우는 시기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국회에 처음 와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입법을 하고 어떻게 예산을 하고 또 어떻게 토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1년간은 조금 말하기보다 듣는 과정이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나서야 될 시기고 특히 이제 우리 초선들을 보면은 지난번에 국회 국회 5분 연설이죠. 5분 연설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것을 각광을 받았던 유린숙 의원 또 여공 출신 변호사로 인생 승리를 몸으로 보여준 또 우리 김미애 의원 또
검찰 출신으로 검사 외전인가요 쓰고 아주 네. 굉장히 호감형으로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또 각광받고 있는 김웅 의원 여러 초선들이 많습니다. 정책 능력 거의 뭐 싱크탱크 원장 하셨던 또 우리 박수영 의원 같은 분도 있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이거든요. 여성 대변인 의원들 보면 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고 해서 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좀 더 역할론을 하자.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될 차례다고 해서 정책 토론회도 많이 하고 또 당장 이제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는 초선은 없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대여 협상도 해야 되고 또 의원 전체를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 대표랑은 좀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선들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사람은 없는데 없을 겁니다. 그는 없는데 당장 이번 주에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신 네 분을 모시고 한번 토론회를 해보자. 네.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네.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대표는 지금 뭐 김웅 의원이 이제 금명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외국에도 그렇고요. 마크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대통령 한번 뭐 정말 초선보다 더 짧은 경력으로 프랑스 정치를 혁신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많은 초선들이 지금 어깨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전당대회에선 당내 기반이 중요할 텐데 초선 의원들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하죠. 불리한데 그래도 국회의원인 만큼 자신들이 했던 꿈과 포부 또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큰 체육관에서 이제 그 지역 당원들과 만납니다. 거기서 토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런 게 많고 해서 상당히 조직이 중요했던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체육관에서 이렇게 전국 순회 연설회라든가 또 그런 투표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상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회의 방식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많이 진행되어서 누가 뚜렷한 대안과 메시지 그리고 이미지 이 시기에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리더십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다면은 저는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전에 보면은 우리 당 대표 경선에서 들어 이렇게 새로운 돌풍 그리고 당원들이 아무래도 당원들하고 국민들하고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당원들이야말로 우리 국민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책임의식이 높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분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부 이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도 해보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네. 벌써 초선 의원 몇 분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돌풍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여기에 또 새로운 초선들이 어떤 메시지를 또 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선거가 굉장히 다이내믹해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통합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과 이제 합당에 대해서 이제 의결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내 이견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상태라면 전당대회 전에는 합당이 어렵지 않겠느냐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합당 시기나 방식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의원들은 지난주 초에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 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국민의당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통합을 하자. 그러니까 물론 의원총회가 수임 기구는 아닙니다. 의원총회에서 네. 결정된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표적 당원으로서 또 국회에 있는 대표적 당원으로서 우리 당의 그런 의지를 보여줬죠. 국민의당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도 이제 여러 개 지역에 지부들이 있고 시도당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과거와 달리 국민의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고 네. 또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통합의 의지를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께서 그래서 그 큰 걸림돌은 없다고 보는데 다만 국민의당도 지난 이제 선거를 거치면서 싸웠던 지역적 또 기반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게 따라서는 지금 이대로 정당 통합을 하는 것이 옳으냐, 어떤 새로운 어떤 결이라든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오갈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번에 표심으로 보여줬던 바 또 야권이 통합을 해서 보다 나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이런 시구가 그런 열망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제 그 각 두 당의 당원들 그리고 두 당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큰 결심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전국 현안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이제 그 여당에 요구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제 수용할 수 없다는 이제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윤호중 이제 원내 대표가 법사위원장 측에서 운영위원장으로 가면서 현재 이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는데, 이 자리에 지금 또 정청래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 뭐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선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여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네. 야당도 더 잘해야 되고 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내놓으라는 이제 국민들의 강력한 경종이 있었겠는데, 지난 선거의 주제는 배신과 위선에 대한, 즉 집권당이죠. 위정자와 집권당에 대한 배신의 위선에 대한 심판이었고, 크게 보자면 저는 민주당 여당은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만과 독선, 그리고 독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데한 국민들의 경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전월세 3법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더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민주당의 그 대표적 발의했던 의원은 전월세 차곡차곡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월세를 185만 원씩이나 받아 챙겼습니다. 꼬박꼬박. 그런 위선과 배신을 하면서, 그런데 이 주택시장에서 부작용이 날 거라고 우리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걱정을 지난 8월에 굉장히 그 국회를 통해서 국회 국토위라든가 또 기재위 또 그 법사위에서 많은 주장을 하고 대안도 내놓았는데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을 안겨줬고 여당의 대패로 됐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교훈을 배워야 될 텐데, 그 교훈은 무엇이냐면은 독선, 독주, 오만이 아니라 협치와 경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있는 국회 협치 원칙이란 것은 사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의 지도자일 시기에 이제 국회만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국회 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서 협치의 전통을 이어가자고 벌써 30년 된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 우리 당도 지금 민주당 비슷하게 전부 합치면 우호적인 어떤 의석까지 합치면 한 180석, 170석 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민주당은 100석도 안 되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도 근데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배분을 했고 또 상임위원장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선거의 교훈을 민주당이 냉정하게 깨닫는다면은 다시 한번 협치의 전통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백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지금 세계 100위권 밖으로 백신 접종의 혜택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언제 도대체 경제가 회복되고 언제 우리가 자유를 되찾을지, 외국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그런 걱정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바로 그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사실 야당과 같이 상의하고 논의했더라면은 적어도 이런 고통은 좀 덜었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당부컨대 여당은 이번에 국민이 선거로서 심판한 내용들을 좀 잘해서 과거 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여야가 이루어왔던 협치의 전통 원칙을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백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일찍이 주요 국가들과 백신 수합에 네. 나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자, 해주시죠. 백신 수합이라는 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전에 외환 위기 때 우리가 외환이 부족했을 때 미국하고 일본이 통화 수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국제 통화 가치가 있는 미국 달러 가치로 우리는 달러가 없는데 한국의 원화를 이렇게 맞바꿔 주겠다. 굉장한 보증을 해준 것이죠. 그게 통화 수합이었는데 제가 이제 특파원 할 때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당에서 백신 수합을 내놨는데 이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마침 이번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백신 수합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의 사례가 지난 1월 달에 대만은 정말 K방역 못지않게 T방역을 정말 잘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굉장히 활발하게 구했습니다. 근데 대만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독일에서 우리한테 자동차 반도체를 좀 달라고 요청해왔다. 우린 줄 것이다. 대신에 우린 독일이 백신을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게 수합이죠. 바꾸는 겁니다. 필요한 물품끼리 반도체와 백신, 또 주사기와 백신,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그리고 우리 한미 FTA에 이런 의료 간의 협력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국회에서 한미일 의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 의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 아니냐. 그런데 두 나라가 지금 백신에 많이 뒤처져 있다. 동맹 좋다는 게 뭐냐? 백신 동맹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렇게 힘을 합치면 우리 과학도 있고
자원도 있기 때문에 또 돈도 있기 때문에 백신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도 나눠 쓰고 전 세계에 좀 이렇게 나눠주자. 그래서 이 동맹이 세계의 그 안전과 이런 그 재난을 이겨내는 그런 모범적 동맹의 을 보여주자 이런 제안인데 지금 우리 정부도 이제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 같고 또 대만과 독일의 사례 또 우리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로 우리 주사기가 한때 지금 뭐 좀 부작용이 나서 말이 있습니다만 주사기가 좋다 그래서 이 주사기를 줄 테니 백신을 좀 줄 수 있냐. 미국은 이제 백신이 일정 부분 남아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특히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것은 보관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생산해놨다고 해서 그걸 그냥 쏴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슈퍼콜드 체인이라고 해서 네. 한국 같은 이런 그 수급이 가능한 그런 냉동 보관이 가능한 조건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두 나라 간에는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것을 이전에 메릴랜드 주에 또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호 협력을 통해서 백신을 전 세계 또 우리 동맹국끼리 좀 활발히 서로 나누어 갖는 그런 네. 모범을 보였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잘 말씀드렸습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당권 경쟁과 야권 통합 그리고 백신 수급 등 전국 현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